시창작 아카데미 벌써 25차 제가 이 강좌를 30회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초에서부터 전문적인 것 모두 통틀어서 이제 30회까지 되고, 이 30회까지 된 것이 전부 다 지금 녹화가 다 돼서 이게 이제 한국문학방송에서 이제 1강에서부터 30강까지 동영상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 시창작 강좌 또는 시학 강좌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획기적인 그런 사건으로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25회차 강좌 제목은 시와 사회, 시대, 역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문인이라 하더라도 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시학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서양의 문학 이론 또는 시론을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으로 태어났지만 가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한다, 우리들의 의식, 사고방식이니 상상력이니 이게 다 거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학도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문학은 사회적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문학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얘기죠. 연극은 인생의 거울이다. 또 소설은 시대의 반영이다. 그게 다 뭔 얘기냐? 그것은 바로 문학 작품도 그리고 문학의 상상력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사회적 소산. 왜 그러냐면은 그 언어 자체가 이미 개인이 만든 언어가 아니고 사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도 따지고 보면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 문학도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테너 같은 사람은 문학을 연구하려면은 문학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문학을 그 종족 또는 시대, 환경 그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이란 뭐냐?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시대 환경을 조사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테너 같은 사람은 과학적 비평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회와 문학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문학과 사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우리들의 삶, 우리 인생이란 뭐냐? 여기서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크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이것이 바로 문학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 문학 속의 주제는, 문학의 작품은 뭘 드러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할 때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야 하나? 아니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사회적 삶을 드러내야 하나? 하는 갈등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생관에 있어서 커다란 두 개의 길이기도 합니다. 상반된 두 색의 길.
그래서 철학에서 소위 또는 종교에서 유물론이다, 유실론이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두 갈래 길 속에서 나오죠. 전체주의냐, 개인주의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이냐, 사회냐, 전체냐, 개인이냐, 이런 문제와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도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개인에 충실할 것인가, 사회적 존재로서 충실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어느 쪽에도 치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학도 개인적인 문학 또는 사회적인 문학,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개인적 상상력 그리고 사회적 상상력, 이렇게 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글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어떤 세계를 드러낼까, 개인의 삶, 나의 심정, 나의 개인의 마음을 드러낼까, 아니면 이 시대의 고민과 이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낼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문학, 사회적인 문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교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에는 개인 중심의 문학, 어떤 개인 감정을, 그래서 그것을 쾌락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인으로서 얘기할 때 그걸 교훈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학, 도덕적인 문학, 이런 교훈적인 문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문학도 구체적으로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에 따라서 크게 문학도 두 갈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소위 교훈적이다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문학, 이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 나눠지는 것이 문해사조 속에서 또는 문학사상 비평론 또는 문학, 이런 그 수많은 얘기들이 따지면 그 두 갈래 길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지는 것이 우선 사회적 상상력,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보는 게 고전주의, 사실주의, 예를 들어서 모방론, 반영론, 목적론, 계몽주의, 계급주의, 사회정의, 휴머니즘, 공리주의, 역사주의, 진실성,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게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문학 용어들이고 이론들이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나오는 문학 이론들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본질주의, 존재론, 또 모더니즘, 순수문학, 무목적인 문학, 문학을 위한 문학, 신미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형식주의, 이런 용어들이 커져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개인이냐 사회냐, 두 갈래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노벨문학상 타는 사람들 보면은 개인적인 감정을 잘 드러낸 사람들의 작품별로 상 못 받습니다. 어떤 민족을 위한, 어떤 인류를 위한 어떤 그 큰 주제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 역사적인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느 시인이 노벨상 후보자로 왜 노벨상 후보자에 순수 시인은 안 나가고 전부 다 보면은 그런 민족주의 시인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상 타는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그런 사람들이 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에는 이런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냐 사회냐 하는 것들이, 그런 두 측면이 결국 문인들 간에도 단체들 간에도 서로 대결하고 또 싸움까지 합니다. 요즘은 별로 싸움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고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탄 게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한국 문학의 논쟁사입니다. 논쟁. 1920년에서부터 80년까지 문인들 비평가들이 치고받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순수문학이다, 참여문학이다, 좌익문학이다, 우익문학이다, 뭐 프롤레타리안 문학이다, 민족주의 문학이다, 순수문학이다, 목적문학이다, 이런 거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은 별로 싸울 게 없어요.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1920년에서부터 80년까지 끊임없이 문인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냥 싸운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나중에는 1948년,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싸우다 남한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또 우익, 좌익 문인들은 전 북한으로 다 그게 소위 월북 작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북한에서 있다가 민주주의 문학을 옹호하고 개인주의 문학을 옹호하던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 이념 문제, 개인이냐 사회냐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학단체를 보면은 이런 그 한국문인협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민족작가 계열의 문학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좀 보수적이고 한쪽은 좀 진보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20세기까지는 그런 대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모든 과정들을 경향은 그런 대결의 시대가 아니고 상생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의 정원, 이제 이념 논쟁은 끝났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유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소련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냉전 시대가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도 이제는 그런 냉전 시대에서 청산되어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남북 분단이 있고 그런 이념 논쟁이 늘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문학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문학은 뭐냐? 상생과 상호 보완으로 이 사회적인 시도 이해하고 개인적인 시도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문학사에서도 내용이냐 형식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순수냐 참여냐, 진보냐 보수냐 이 대립에서 갈등해왔고 문학단체마저 양분되어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바로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글로벌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 경계 허물기, 도대체 너와 나 사이에 경계를 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 경계 허물기 시대, 이 절대적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시대, 그 상생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문학도 이제 그런 그 순수 문학과 그런 사회적인 문학을 이해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학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문학만이 문학이다, 내 감정만 드러내는 것이 시다, 이런 고집을 버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문학작품으로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시간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 사회적 상상력의 다양한 문학,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전부 다 좀 개인적인 문학이었습니다. 순수문학 쪽에서 얘기를 해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문학사의 한편에는 엄연히 그런 사회적인 문학이 역사적으로 쭉 맥락을 이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회적 상상력의 다양한 문학, 이 사회적인 문학 또는 어떤 사회의식,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입니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주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학 이론을 말할 때 거울과 등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문학에는 두 가지, 거울의 문학이 있고 등불의 문학이 있습니다. 그 거울의 문학이란 무엇이냐? 네, 사회 현실을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실상을 거울 속에, 유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문학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이게 바로 거울 문학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적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주의의 어떤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을 우리는 사실주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나 사회라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해가는 공동체의 적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엔 삶의 목적과 윤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랄까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동체로서의 어떤 규범과 윤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가 우리가 문학을 하려면 공동체적 삶으로서 이러한 것을 표현해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그 주장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있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도 있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동체로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삶이냐 하는 입장에서 주장들이 나온다. 그 주장이 바로 사상이고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이데올로기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 옛날 그러니까 과거 선조들은 주로 그 문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이데올로기를 또 그들 공동체의 어떤 정의라든지 윤리를 뭘로 봤냐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권선징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입장의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심청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요소가 홍길동전이 뭐니 다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악을 묘하고 선을 권장하는 문학. 그러나 그런데 와서는 이제 자유평등을 부르짖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많이 인권을 내세우는 그런 어떤 문학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유와 권리 거기서 나오는 게 계급주의도 나오고 뭐 민주주의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이데올로기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이데올로기 문제 다시 말하면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막 그런 문학도 막 그런 측면에서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변혁의 수단으로서의 문학. 그러니까 최근에 극단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변혁의 수단으로서 문학. 1970년대, 80년대요. 우리 문학세계에서 평론가들 이런 많은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문학은 뭐냐. 변혁의 수단이야. 문학은 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니까 문학이 무슨 뭐 꽃이 아름답네, 하늘이 파랗네, 뭐 이거 다 웃기는 얘기다 이거요. 그럼 문학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되고 민주주의가 지금 실현되지 않는데 민주주의로 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지금 자본가들이 지금 뭔데 이거 투쟁하면서 뭔가 문학이 혁명의 수단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학의 이데올로기가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나머지 문학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변혁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로 발전할 경우 이는 상상의 문학이나 감성의 문학이 아니라 무기로서의 문학, 칼로서의 문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좀 그것은 과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서는 사라지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증오만 있는 그런 문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지나친 극단적인 것이죠. 원래 문학이 그 옛날부터 문학을 이런 일종의 사회주의나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옛날에는 문학 당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학 당의설. 로마 시대에 쓴 말인데, 문학을 하나의 마치 쓴 야구에 설탕을 발라놓은 것처럼 문학이란 어떤 사상 위에 이렇게 형식이나 껍질을 씌운 거다, 이런 생각. 이런 게 바로 서양의 그 전통적인 문학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동양에서는 제도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도직이. 제자는 실을 제자, 도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뭐냐?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반드시 도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발전하면은 1920년대 우리나라에 그 프로문학, 이제 계급주의 문학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평론가 박영희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문예의 전 목적은 작품을 선전비라화하는 데 있다. 선전비라 같은 것이다. 그 선전비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비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0년대 김일성 교수의 문학이란 인민들의 수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는 데 있다. 무기로서의 문학이 또 이런 김일성 교수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좀 지나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학의 사회적 관심, 윤리적, 정치적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혁, 그래서 계몽문학, 사실은 종교문학도 그런 목적, 종교 하나의 선전, 하나의 교를 선전하는 것이죠. 또 민족문학, 대중문학, 도시문학, 농촌문학, 노동자문학, 민족문학, 계급문학, 생태주의 문학, 여성문학, 사이버문학,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와 이 사회적 상상력, 그래서 이 개화기에는 우리나라의 계몽문학, 일제하에서는 항일 민족주의 문학, 그리고 계급주의 문학, 프로문학, 해방공간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좌익 문학, 그리고 60년대는 참여문학, 70년대는 농민문학, 민중문학, 그리고 80년대는 노동문학, 통일문학, 90년대는 생태주의 문학, 페미니즘 문학,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주의적 또는 사회적 상상력을 이렇게 굴절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쯤 이제 대강 문학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의 그런 생각과 사상과 그런 걸 통한 문학이 있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있느냐? 고대시와 제도지, 고대시. 이렇게 고대라고 하면 적어도 조선조 이전, 고려시대 있고, 신라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신라시대나 삼국시대, 그런 아주 오래전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이,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고구려의 황조가, 백제시대의 정읍사, 이런 것들이 다 삼국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무도화가는 뭔 말이냐면은, 남편이 배를 건너가다가 불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배
배를 건너가는 그 남편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이 공무도화가입니다. 그럼 이게 사회적인 것도 암묵하는 게 사랑하는 남편을 염려해서 부른 노래죠. 그럼 고구려의 황조가는 어떤 노래냐? 황조가는 유리강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국의 아내하고 중국의 아내가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중국인 아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는 암수 잘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아주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그럼 백제시대의 정읍사는 뭐냐? 행상의 아내가 남편이 산 넘어서 저 힘든데 고생할 텐데 가서 고생하고 혹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들은 굉장히 서정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서정성이 강했어요. 또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가시리, 청산별곡 아주 서정적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청산별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조 시대 그 나라 이념이 유교입니다. 충영사상이라든지 그런 아주 그 삼강오륜에 철저한 그런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문학 작품들도 바로 제도직이다. 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도를 전하는 기구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조 같은 건데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오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네,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조라고 하는 문학 형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900년 초에 이제 개화기입니다. 서양 문명에 들어오는 그 개화기 백성들을 이제 계몽해야겠다. 그래서 계몽을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개화 이 가사의 1절입니다. 잠을 깨세 사천년이 꿈속이라 만국이 해동하여 사해가 일가로다. 좀 음울한 개구리 같은 이 조선조 사고방식을 버리자. 그러니까 잠을 깨세 사천년이 한국의 역사가 꿈속에서 지금까지 지냈다. 만국이 해동하여 지금 전 세계가 함께 해동해서 전 세계가 사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족처럼 이렇게 글로벌 시대, 여러분들 요즘 글로벌 시대 하는데 1900년대 이미 글로벌 시대를 선창했던 겁니다. 사실은 구구세절 다 버리고 쓰잘데기 적이 없는 이 구구한 말이 많잖습니까? 다 버리고 상하동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한 가지 마음을 갖고 동덕하세 덕을 함께 베풀세. 남의 부강 불어 말고,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보고서 남의 부강 불어 말고 근본 없이 회빈하랴.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남만 비난하는, 그러니까 서양 원악해 가면서 비난하는데 회빈이란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회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서양화 아니면 세계화를 계몽하는 그런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를 맞습니다. 이때는 바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또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계열의 문인들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결성한 개소의 카프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계급주의 시를 쓰게 됐는데 이 계급주의란 사회를 유산자인 부르주아와 무산자인 프롤레타리아로 구분하고 이러한 계급 무소를 타파한 무산자 중심의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해서 결국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타파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평등한 경제적 평등을 누리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향의 시 중에 뭐가 있는가? 1920년대 그 계급주의 시
아니 이게 1945년 이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뭐 임화의 여기 우리 오빠 발언이 권한의 그대 이런 거 말했다가는 다 잡혀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개방된 사회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임화 1925년대 아주 유명한 계급주의 문학가입니다. 오빠 지금 이 얘기 오빠 그러나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의 빗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늘도 늘 칭찬하던 쇠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오빠와 남동생과 이 말하는 여자 나 이 세 사람의 관계 얘기.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자, 사랑스러운 용감한 청년들이었으며 도대체 이 청년들이 누구냐? 같이 투쟁하는 동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감옥사에 붙들려 갔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젓가는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준 화로 얘기입니다.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피오닐 파이오니어 개척자 영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할 그런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품 제 가슴에 아직도 더 없습니다. 혁명 정신이 들끓는다 이런 것들을 오빠한테 감옥서에 있는 오빠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1920년대 순수문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 웃기는 소리다 하지만은 그들은 또 이렇게 시를 써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고난의 그대에게 그 당시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에서 검열을 받아서 이 XX 표시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문장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판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1920년대 잡지들 보면 XX가 많이 쳤습니다. 이게 다 일제가 검열을 해서 거기는 표시를 못하게 했습니다. XX과 끝까지 싸우게 하는 그대를. 그럼 여기서 XX는 무엇일까? 아마 분명히 적들과 끝까지 싸우게 하는 그대를 우리는 다만 한 광부 우리들의 좋은 동무만으로 알았더니라. 1925년님이 다 동무로 통했어요. 동무예요. 다만 침착하고 세상을 잘 알고 정다운 동무만으로 알았더니라. 다만 한 좋은 동무만으로 알았더니라. 해서 동무, 동지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싸우는 계급 투쟁 속에서 함께 그러니까 요즘 그 노동쟁의 이렇지만은 이미 1925년에 노동쟁의가 한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인제에 알았다. 그대를 적들의 손에 뺏기고 난 인제야 그대를 다른 많은 용감한 동무들과 같이 못못에 끌려보내고 경찰서나 난 뒤 한 달 된 이제야 알았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믿어온 지도자의 한 사람 땅 밑을 파고 다니는 숨은 지도자. 그 당시 땅 밑을 파고 다니는 숨은 지도자.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사상운동하고 이렇게 투쟁하던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못한 사람인 줄 해서 자기들 투쟁하는 동지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민족으로서 또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항일시입니다. 그러니까 항일시도 일종의 사회적 상상력의 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영원의 님의 침묵 같은 것도 명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족주의 시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 나라에 빼앗겼을 때 국권 상실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동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게 그렇게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 시라는 것이죠. 한영훈은 그 역사 현실의 문제를 님은 같습니다 해서 어떤 사랑하는 연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한, 그래서 이게 예술적으로 승화된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든 계급주의든지 뭐 민중주의든지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문학적으로 잘 승화시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용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뭐 적들이니 무슨 뭐 이런 소리 쓰지 않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썼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앞에서 고난 같은 사람도 땅 밑을 파고 다니는 숨은 지도자, 땅 밑을 파고 다니는, 이게 다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은유적인 것이기는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임화에 거북무늬 화로 화젓갈 같은 빗대처럼 뭐 이것도 하나의 비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아주 빈약하고, 오히려 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구구철저히 다 은유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른 산빛은 희망의 세계입니다.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은 퇴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어떤 삶에서 그런 그 퇴락의 삶으로 전환한 모습, 황금의 꽃같이 굳게 빛나던 연맹서도 그렇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게 빛나던 연맹서는 얼마나 화려한 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리찬 티끌이 돼서 한숨에 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바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이라는 말 또 썼습니다. 그럼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이 무엇일까요? 바로 님을 만났을 때의 그 환희, 감격을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입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그래서 그 님의 그 정말 향기로운 사상, 뭐 여기 말소리에 귀먹고 꽃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아주 뿅 가다 이제 눈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아주 세련된 그런 문학적인 그런 예술성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보면은 이것도 바로 민족주의적인 항일시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얼마나 상당히 직접적인 요소도 있죠. 그러나 여기는 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이 문장을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조국을,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이게 상징이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 그게 바로 평화로운 조국 국토입니다. 가르마 같은 눈길, 바로 이것도 정말 잘 아주 비옥한 땅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아주 사랑하는, 그 국토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 알 수가 있죠.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으라,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입술을 담은 하늘아. 앞에서 고난이나 임할 것은 그런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입술을 담은 하늘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하늘. 바람은 내 위에 속삭이며 한 잡도 섰지 마라. 옷장으로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나 뭐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운해. 정말 이 우리나라 향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민족주의적인 시,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시와 사회, 시대, 역사,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30년대 광야, 이 역사의 광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그럼 여기서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게 바로 일제하의 그 차가운 그런 그 겨울 같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국 위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어떤 그 지도자 이 광야에서 목나 부르게 하리라. 어떤 그 광복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바로 그런 그 민족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빼앗긴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시적으로 승화시킨 노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개인적인 노래만 시다, 그건 지나친 그런 거 한쪽만 보는 얘기가 됩니다. 일제 말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30년대, 40년대 이제 말기에 접어들는데, 그 말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들이 전부 다 만주로 유랑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이북 사람들 더 그랬죠. 그래서 이북의 신 오장환, 이용학 같은 사람들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를 또 보면 참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북방의 길에서 눈 덮인 철로는 더욱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이 얼마나 참 아주 감각적입니다. 지금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지금요 이 북방의 길은 지금 고향을 버리고 지금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이제 떠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 유랑민의 모습입니다. 지금 눈 덮인 철로는 더욱 싸늘하였다. 아주 처량한 모습이 잘 보이죠?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아마 상다리 메고 같이 갔을 거예요. 그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듯. 철마구리, 여러분들 철마구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마구리 뭘까요? 이것은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철마구리,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자, 어린애는 운다. 청마구리 울듯. 이것도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요,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참 유랑민의 모습.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이건 참 표현이 좋죠.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창을 쥐어 뜯으며 몸부림친다. 이게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 해방되기 몇 년 전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오장환과 이용학,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북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90년대 이전에는 이게 이 사람들 언급했다는 다 집혀갔어요. 그러나 이제 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이제 해금이 되고 뭐 이러면서 바로 오장환과 이용학이 일제시대 때 아주 훌륭한 시인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오장환과 이용학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래서 이용학과 오장환의 시를 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 내용이 아주 그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용학의 시도 그렇습니다. 낡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장환은 북방의 길, 유랑을 떠나는 민족의 슬픔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용학은 낡은 집입니다.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집이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운동것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이 은동것도 산호 관자는 이게 양반들 갓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매고 아주 그 부를 과시한 은동것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갓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맸었죠. 그러니까 그걸 달아맸으면 그 아주 굉장한 아주 양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난한 농민의 모습입니다. 은동것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하니라. 죄를 넘어 무급을 다니던 당당히 항구로 가는 공시리의 늙은 둥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래. 그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에 그득하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자, 이래서 그 일제시대 그 유랑민의 모습을, 그리고 아주 이제 집도 버리고 떠난 그런 그 텅 빈 그런 그 낡은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식민지 그 처참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낡은 집을 통해서 또는 북방길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상상력의 시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좌파시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시도 있고 이상화, 이육사, 그리고 오장한, 그리고 이용화 같은 훌륭하게 시로 승화시킨 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광복이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은 전 민족의 감격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복이 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좌익과 우익이 아주 이제 거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위 계급주의, 민족주의 그러지 않고 광복이 되면서는 이제 좌익, 우익 아주 딱 이렇게 했어요. 좌익문인, 우익문인. 해가지고 이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이제 단체를 만들죠. 그 이제 좌익은 뭐 조선문화 건설본부 뭐 이렇게 만들고, 우익은 또 뭐 민족문화 뭐 연구 뭐 해서 사실은 지금 한국문인협회 같은 게 이제 그런 전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945년 광복은 전 민족적 감격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김16일 과거 프로문학에 집착했던 좌익 문인들은 조선문화 건설본부를 만들고, 민족진영의 우익은 1940년 전조선문필가협회를 만들었다. 그리고서 또 우익은 해방기념시집, 좌익은 연간 조선시집을 만들어서 각각 광복의 감격을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 하나의 그 역사적 그 감격을 시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러낼 수 있죠. 어떻게 드러냈나요? 먼저 이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지훈.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으디 높은 산마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동안 일제시대 그 긴 세월, 높으디 높은 산마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봤는가. 이게 바로 일제시대 침묵하면서 지냈던,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일제시대 때 침묵이라는 말이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1945년에 이제 문인들 막 이제 가서 저 강제징용 무슨 뭐 학도 호국단 무슨 그 정신대 이런 거 독려하라고 문인들을 앞장세워서 내보내고 이 짓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앞장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친일 문학 작가들입니다. 그런데 아예 시골로 도망가서 붓을 끌고 한 절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바로 이 조지훈이라든지 하는 그 소위 그 청로파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청로파 시인 조지훈의 바로 그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여기 산상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높으디 높은 산마로 낡은 고곡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오르마는가. 그 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죠.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이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새로운 희망의 어떤 그 소식이겠죠.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샛별아 숨으라 하면서 이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해방의 감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오빠 파로를 썼던 임화란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1925년대요. 그는 계급주의 문학도 했지만 그 사람 다다이즘 문학도 했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한국 문학의 이론이라는 엄청난 비평 이론도 썼고 그런 아주 대단한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이론도 강했고 작품도 잘 썼어요. 평론도 잘 썼고 사상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1925년에서부터 45년까지 이 공산주의 이론을 거의 주도한 인물이 바로 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노래를 시하면서 또 깃발을 내리자는 시를 썼습니다. 노름꾼과 강도를 잡던 손이 위대한 혁명가의 소매를 쥐려는 욕된 하늘에 무슨 깃발이 날리고 있느냐 말을 썼습니다. 노름꾼과 강도를 잡던 손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경찰이라든지 뭐 친일 매국노들 말이요, 이런 사람들 노름꾼과 강도는 바로 일본 놈들하고 손잡던 손이 위대한 혁명가의 소매를 쥐려는 욕된 하늘에 아니 친일하고 뭐 이런 짓 한 놈들이 해방이 되니까 아주 그 지들 깃발 들고 나서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설 자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가난한 동포의 주머니를 노리는 외국 상관의 늙은 총들이 그러니까 그 외국 상관이라는 외국 장사꾼들이 광목과 통조림의 밀매를 의논하는 폐왕국의 상표를 해서 결국 이 자본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남한 정부가 순전히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자본주의하고 결탁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 국기를 날릴 필요 없다니 국기를 날릴 필요 없다. 왜 요즘도 가끔 보면은 좌파들은 태극기 안 올리죠. 바로 이게 임화 정신입니다. 너희들은 국기 올릴 자격 없다는 거예요. 순전히 친일하고 뭐 이렇게 외국의 장사꾼들하고 이 자본가들하고 손잡고 살았는데 무슨 국기냐.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이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1945년 지나서 이제 6.25 사변이 터지면서 그 전 48년 때 그는 남한에서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제 그 막으니까 이북으로 가자면 거기 가서 아주 한잔히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6.25 사변이 나고 결국은 그게 실패하자 남한에서 온 이 녀석들 특히 임화 이 녀석이 미국하고 이게 간첩이다 해가지고 수총당하죠. 이게 바로 임화의 운명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임화를 보게 되는데 이 조지훈과 임화 이 두 사람의 이 상반대 그 이데올로기 차이가 이런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우파적인 보수적인 자유주의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한쪽은 그러니까 한쪽은 민족주의 한쪽은 계급주의적인 입장 이거 아주 정치적입니다. 이런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도
소위 진보냐 보수냐 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이런 그 성향의 문학 색깔이 다릅니다. 자, 그러다 유교 사변이 터집니다. 그럼 유교 사변이 터졌을 때 문인들도 이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의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드러내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6.25 전쟁 때에 문인들이 종군 작가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조지훈의 다부원에서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종군 시가 있습니다. 아다시피 다부원은 북한한테 밀려가지고 우리가 낙동강해서 부산을 이제 넘어가게 된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다부원 전투입니다. 아마 그 6.25 전쟁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바로 이 다부원 전투죠. 자, 그래서 그 다부원 전투를 보고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태대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소위 그 시체가 그냥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스스로의 뉘우침에 흐느껴 오는 듯 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 괴뢰군들이 더 많이 죽었죠.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같은 민족이었는데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이렇게 해서 그 다부원 전투의 처참한 민족의 비애를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잊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하면서 그 전쟁의 참혹상과 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당 시대를 넘어서 이제 4.19 혁명으로 넘어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광복 후 국민이 열망하던 민주화는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독재, 6.25 전쟁, 3.15 부정선거로 왜곡됐다. 이에 학생들의 거국적인 의관은 죽음을 무릅쓰고 경무대를 향했다. 200여 명의 희생이 있고서야 국민의 호응이 섰고 대통령하야 하고 내각제 정부가 들어섰다. 학생들에 의한 민주화의 쟁취다. 물론 그때 저도 대학교 1학년으로서 참여한 4.19 세대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박두진 시인이 쓴 유명한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소위 4.19 혁명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 붉은 선열로 나부기는 우리들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피해 혁명을 200여 명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절규를 멈출 것이 아니다. 왜? 아직 지금 독재가 민주화가 완전히 실현된 게 아니 그렇다. 그 피 불로 외쳐 뿜는 우리들의 피 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불길이여 우리들의 대열이여 그 피에 젖은 죽음을 밟고 넘는 불의 노도 불의 태풍 혁명의 전진이여 우리들 아직도 스스로는 못 막는 우리들의 피 대열에 흩을 수가 없다. 혁명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들 박두진 박목월 조준희의 청록파 시입니다. 그럼 청록파 시인하면 아주 자연을 사랑하고 더구나 박두진은 아주 기독교 시인으로서 아주 사랑이 가득한 시인이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데모에 앞장선 아주 혁명투사처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 시인도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런데 박두진에게는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19 혁명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그 다음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이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이 박두진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이 사람 정치 시인이다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서 이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박두진도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악순환 속에서 문인들이 참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4.19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70년대로 60년대, 70년대 넘었는데 이 60년대 아주 유행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와 현실 참여입니다. 우리나라에 강력히 그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60년대 원래 이 실존주의는요 2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은 1945년대에 끝났죠. 끝났는데 어쨌든 그때 전후해서 나치의 또는 그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 폭탄의 또는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독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실존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 실존주의 핵심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 누구나 이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현실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건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게 바로 현실 참여입니다. 전후의 허무에서 실존주의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다. 하나는 신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야스퍼스의 경우.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갖고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현실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정치적, 역사적 현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명한 그 철학자 사르트르가 어차피 이 시대에는 누구나 역사 속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문인도 마찬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공산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데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인들이 데모하는 이런 것이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우리도 거리 나가서 소리치자 말이야. 한국은 6.25와 4.19를 거친 역사의식과 민주화의식을 토대로 사르트르적인 논리를 내세워 문학의 현실 참여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고 그래서 이제 대개 해방이 되고 좌익이 싸우다가 좌익들은 다 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좌익이 없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대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0년대를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독재가 있게 되고 4.19 혁명을 맞으면서 다시 좌파적인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래서 이게 바로 실존주의와 곁들여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역사의식과 이 민주화, 사르트르적인 그런 그 실존주의 현실 참여 사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유명한 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런 시가 나오게 됩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울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굉장히 그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박두진의 시는 아주 강렬한 데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로 됩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울도 알맹이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가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래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 된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아사달 아사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사달 아사녀는 현진건의 무용탑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원래 이 아사달은 백제의 석공입니다. 에다가 신라에 잡혀가서 유명한 석가탑, 타보탑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를 따라가서 만나는 아사냐는 그 부인으로 돼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결국 우리의 한 민족의 모습.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런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붙이는 가라. 그래서 그 세붙이라고 하는 외세 또는 권력 또는 전쟁, 이것이 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반외세적인 그런 현실 참여가 있는가 하면은 소위 그 독재에서 민주화를 내세우는 소위 그 김수영의 자유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은이라는 작품인데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롭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푸른 하늘 저 높은 데서 아주 자유롭게 지저귀는 노고지리를 보고 야, 참 멋있구나. 그렇게 노래하던 순수 시인들 이 사람들 안 된다. 수정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자유를 위해서 싸워본 사람은 알지만 노고지리가 그러니까 그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 것을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을 혁명을 왜 고독한 것인가를 거저된 게 아니다. 피와 혁명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래서 노고지리가 저 높은 데서 자유롭게 외침을 마치면 그것은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고 그것은 피를 부르는 작업이다. 이쯤 되니까 이 껍데기는 가라에서 이 반외세 사상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싹 트기 시작한 것이 소위 반미, 반일 뭐 이런 거 외세 그래서 데모할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주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떠드는 게 바로 반일, 반미, 뭐 반제국주의 뭐 이게 다 이게 바로 이 껍데기는 가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푸른 하늘은 이것은 독재와 싸우는데 아주 민주화 투쟁에 늘 마치 18번처럼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 입학만 하면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배들이 와가지고 교육시킨 게 바로 푸른 하늘을 외우게 할 데모송이에요. 데모송. 1970년대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제 이건 60년대 참여문학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학사에서도 참여냐 순수냐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 한국시가 한국전쟁의 충격과 파장에서 전개되고 60년대는 4.19의 파장과 영향권에서 형성되어 이 소위 상황과 음전이라는 현실 참여적 경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것이 70년대 들어와서는 유신체제라는 이 통치체제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적 현실과 역사에 대한 강한 비판적 관심을 가지게 된 이른바 민중문학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인들이 바로 김지하, 신경림, 고은, 조태일, 이성구, 정의성, 김명수, 이동선, 문병란, 김중태 뭐 등등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돈 번 사람도 많고 또 권력과 이렇게 해서 정말 사치와 이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이 불균형, 불평등의 현실 여기서 김지하의 오적이라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 빈부격차가 더 심한지도 몰라요. 그 당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5 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그 당시 이걸 발표하고 잡혀가지고 사형언도까지 받은 게 바로 유명한 이 김지하의 오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막 유신체자에서 감히 막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5 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남역은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으뜩. 그 당시 동빙고에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북역은 털 빠진 닭동구멍 민동 버선산 만장 아래 성북동 수유동 그렇죠. 수유동에 또 잘 사는 사람 부자들 많이 살았어요. 남북 간에 오종종 판잣집 타닥타닥 개딱지 타닥 코딱지 타닥 그 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소술되면 제멋대로 장충동도 그 유명한 곳입니다. 약수동 아니 거기도 부자들 권력자들이 많이 살았죠.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남산만하고 목질기기 동탁 배꼽 같은 천하흉포 오적의 서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자들 동네하고 여기 지금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런 사람들 아주 몰아치는데 대단한 아주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될 만큼 대단했습니다.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제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제조 또한 신기에 이르렀다. 아주 어찌 보면 요즘 같은 때 이런 풍자가 있을 만한데 요즘은 별로 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지하 같은 일은 기백이 없는 건지 모두가 다 이제는 뭐 자본주의에 그냥 붙들었는지 시인도 이런 그 기백 있는 시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문화랄까 이 산업 문화 속에 지금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다 그 속에 지금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1970년대에서 신경님의 농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 전등에 메어달린 가설 무대. 이게 이제 못 사는 농촌의 모습입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 전등에 메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이게 참 소주잔이나 기울이는 이 농촌의 가난한 모습입니다. 학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것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그래서 참 그 농촌의 그 모습을 참 애처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의 어떤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80년대로 넘어갑니다.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80년대에 와서 이제 그 유신도 있고 엄격한 시대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이제 그 통일시로 이제 전환합니다. 남북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은입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 말아라. 저 끝에서 길이 나라가 된다. 그 나라에 가야 한다. 한평생의 길 오가는 결의 속에 내가 살아있다. 남북 삼천리 모든 길 나는 가야 한다. 기필코 하나인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뭡니까? 통일을 철저히 남북 통일을 철저히 염원하는 시죠. 그런가 하면은 1980년대는 또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신경님은
농민들, 시골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애환을 노래했다면 80년대 박노해는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노래하는데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네, 참 이게 사장은 나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 밥줄을 쥐고 있으니까.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의사도 또 돈 많은 사람 가지고 입니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참 하늘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도 하늘이고, 네, 의사 선생도 하늘이고, 경찰서도 하늘이고, 뭐 이런 소위 요즘 말하면 갑질, 권력을 가진 자들, 노동자의 피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 우리는 문민정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이제 회복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역사가 바뀐 거예요, 이제. 바뀌었을 때 그들의 이슈는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결의 시대가 아니라 통합의 시대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나온 것이 이 90년대 이 문민정부 시대를 노래한 우리 앞이 모두 길이다. 이런 시를 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길이다. 네, 고운의 길하고는 좀 달라요. 고운은 남북통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는 길 힘겨워 우리 헉헉거려도 가쁜 숨 몰아쉬며 잠시 쳐다보는 우리 하늘 서럽도록 푸른 자유 마음이 먼저 날아가서 산 넘어 축지법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큰 사랑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 어려운 바위 벼랑과 비바람 맞을지라도 더 안 보이는 안개에 묻힐지라도 우리가 어째 우리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우리 앞이 모두 길인 것을 바로 이것은 남북만이 아니고 그 민족의 화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이 모두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희망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90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가 표현되어 왔는가, 어떻게 이 역사, 시대, 사회를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 시인은 그때그때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문학에는 크게 두 길이 있구나. 하나는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민족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를 노래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것을 노래하더라도 그것이 시적으로 잘 승화되어야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와 사회, 시대, 역사 이런 측면에서 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